자, 또 자, 내가 여러분들의 시각을 100% 따라갈 수는 없어. 100% 따라갈 수는 없는데 최대한 마치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 못 읽을걸? 맞죠? 다 못 읽을 텐데 다 못 읽어도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이든 현대든 상관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맞죠? 그러면 이 글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거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고전 민농가입니다. 민농가. 그래서 결국은 고전 역시 화자는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정서를 드러낼 거야. 그런데 고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고전은 이렇게 막 꼬우거나 트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걸 안 좋게 얘기하면 계속 안 좋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딱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약간 이제 역으로 추론하듯이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다 읽었는데 그걸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참사죠, 참사.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본인 어휘력이 약한 걸 어떻게 하겠어. 계속 경험 쌓고 많이 읽어야지. 맞죠? 자, 한번 볼게요. 저기 가든 저 노동아. 이거 노동 무슨 뜻입니까? 늙은 농사꾼.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는 농가 살펴듣소. 자, 지금 이 내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맞죠? 내가 하는 농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살펴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겠구나. 물론 제목에도 믿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겠지.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면 우리 백성 믿는 근본 이내 농사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 지금 서리적인 표현이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백성의 근본은 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과 농사에 대한 이야기겠네. 물론 제목에 나와있죠. 민농이니까. 맞죠? 자,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대본 이뿐이라. 큰 사업이 뭔데? 농사. 맞죠? 자, 반니랑에 좋은 씨앗 일궈 묵힐 자리 살펴서 농사 준비 모춘에 때 지키기 급선부라. 모춘 뭔지 몰라. 근데 춘 정도는 알겠지. 봄춘이네. 맞죠? 그럼 봄과 관련된 건가인가 봐. 맞죠? 자, 그래서 때 지키기 급선부라 라고 해서 이제 봄에 모내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노라 나라 조세. 자,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봤어야 돼. 예를 들어서 혼자서 내가 볼 때요. 조세는 뭡니까? 세금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하은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거야. 맞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말한대요. 자, 그래서 하은주와 어떠한 고. 자, 그래서 공법, 조법, 그 다음에 조세제는 하은대에 끼친 법이라 주나라 철법은 11지세 그거 아닌가? 뭔 말이에요? 나도 잘 몰라.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건 알아가야 돼. 세금, 조세. 맞죠? 그리고 요 법들, 세법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본을 받아서 가볍게 부과하면 이웃까지 좋으시고 무엇을? 조세를 가볍게 부과하는 건 누구까지 좋다? 이웃까지 좋다. 어찌하여 권세 부려 세금 고하 못 정하니? 권세는 그러면 누가 부리는 거겠어? 쉽게 말하면 세금을 기준으로 보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겠지. 맞죠? 걷는 사람들, 걷는 존재들일 거야. 자,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이고 이게 뭐야? 세금이 더해졌네. 맞죠? 이게 뭔 일이야? 가령은 어이할꼬. 뭔 말이에요? 모르면 넘어가. 가령은요. 뭐라고? 자기는 어떡하죠? 아니에요. 가령은요. 가령주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가령주구가 그 세금 수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못 살겠는 약간 이런 걸 이제 가령주구라고. 넘어가. 자,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상어탕 오늘이라 봄엔 새실 먼저 팔고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어마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역사적 배경 지식 한번 좀 해봅시다. 조세는 그때 당시에 뭘로 주로 많이 냈어요? 곡식으로 많이 낸다 그치? 곡식으로 내려면 언제 내야 돼요? 그렇지 추수하고 나서 내야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 곡식 다시 내니 중어마다 벌써부터 걱정되는 거야. 세금 낼 생각 맞죠?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하오.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 핀 저 악초들 악초 아 요거 알면 좋은데 이거 무슨 악자입니까? 악할 악자 악마할 때 악자입니다. 자 이 초는 뭔데? 풀초자야. 그럼 악마 같은 풀 뭘까요? 맞습니다. 잡초입니다. 맞죠? 일단 넘어가. 맞죠? 자,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악초 제거해야 된대. 맞죠? 제거 못하면 어이하리. 송인알묘 이 때문이라. 송인알묘 몰라 넘어가요. 자 그러면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이라. 또 뭔데? 모르면 넘어가. 자 금년에 못다 하면 명년 제초 누가 앓고 금년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금년이 뭡니까? 오 올해입니다. 명년은 언젠데요? 명년, 명일 이런 말 쓰는데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해. 자 그래서 명년제 초 누가 알고 자 그러니까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 누가 하겠냐. 자 새싹 나와도 안영훈이 악초 극탄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다 뭔 얘기하는 거야? 악초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농사 뒤에 판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묘돈에 있는 가라지 간신과 어떠하며 자 그래서 요 있는 악초 이 묘돈에 있는 요 놈이요 뭐랑 똑같다. 우리나라에 간신이랑 똑같다. 자 그래서 조밭에 있는 죽정이 오랑캐와 어떠하고 요 죽정이는 또 뭐랑 똑같다. 오랑캐랑 똑같다. 그 정도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빨리 뽑아서 없애버려야지. 자 그래서 풍우 뒤에 풍우는 바람 풍자 비우자 그래서 바람과 비 뒤에 황충은 곡식을 먹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황충이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 예찬하는 대상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그렇지 벼야. 벼는 예찬하고 있어. 어떻게 군자처럼. 군자가 뭔데요? 훌륭한 사람. 쉽게 말하면 자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길을 쏜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세금도 내려니와 현임 보필안을 쏜가.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처 제거 조은벼 재배 전가의 근무로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대구적인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탁 가려우면 좋아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게요 똑같은 말인 거야. 자 소인을 쫓고 군자를 등용하는 게 뭐라는 거야? 큰 정치, 좋은 정치라는 거야. 그것처럼 백성들한테는 악초를 제거하고 좋은 벼를 재배하는 게 근무 얼른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정치가들은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면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부야 힘써서 하자 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있죠. 그렇죠? 자 다음 박장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요거 또 이제 하나 팁을 이제 얘기해 주면요 90% 이상 95% 이상 고전 시가가 나와요. 시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산문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뭐냐? 고전 수필입니다. 고전 소설이랑 연결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전 소설은 문제 하나 따로 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고전 소설 문제 하나 따로 내고 나면은 고전 수필이나 고전 시가가 나오는데 고전 수필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시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가랑 수필이랑 연계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는 중학교 내내 이런 걸 배웠어요. 작품 해석의 관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감상 방법. 자 수필을 감상할 때는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깨달음 또는 교훈 두 가지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볼게요. 비용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페링이를 쓰고 동다리를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자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어떤 객이 이르러 이 객은 나그네 또는 손님 뭐 이런 뜻입니다.
손님 객자. 자 그래서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대요. 이 사람은 광주의 무두장이 거복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복이 발끈 노하여서 말했대요.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객이 지나가던 손님이 이제 무두장이 거북이 있었던 거야. 맞죠? 자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이 무두장이 거북과 마주 앉아 있느냐 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거북이 어떻게 당연히 빡치겠지. 맞죠? 그래서 아니 나도 사람인데 못 앉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마찬가지로 초반 부분의 상황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수필 역시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경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말했대요. 무두장이는 살생을 업으로 삼으니 군자가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자 그리고 거북이 말했대요. 사냥하여 사슴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시질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고아하게 여기는 것. 자, 벼슬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도축하여 소를 죽여 배불리 먹는 것.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다. 자, 그러니까 사냥에서 왜 그 막 장군들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사냥 나가도 그러잖아, 그렇지? 그것도 살생 아니야, 맞죠? 그리고 장군들이 나가가지고 적군들 물리치고 하는 것도 살생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똑같대요. 자 그러면 지금 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북이 본인이 직접 어떤 생각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겠네. 맞죠? 자 비용이 또한 발끈 놓아여 말했대요.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하면서 죽이는 것은 모두 자기의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비루하지가 않다고 여기느냐. 자 그러니까 비용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랑 나랑 달라. 야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너는 누가 시켜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너는 목적이 천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거북이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자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배웠습니다. 어떤 객이 왔는데 재상이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고 말했습니다.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이 객의 이름은 이미 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황지가 뭔데요? 과거 극제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데 적힌 누런색 종이.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입 털어가지고 벼슬 얻는 요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맞죠? 자 그래서 한편 재상이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 그 객은 지금 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이 가고 난 뒤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급히 불러와 기회가 되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라고 말했던 객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말이 들렸대요. 자 그리고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다시 왔는데 이미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얘기하고 있는 건데 벼슬아치들이 하는 일도 다른 사람 부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 쭉 해서 자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으나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뭡니죠? 억지로 응답했대요. 자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답니다.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인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대요. 자 벼슬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북이 또 얘기합니다. 자 공께서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진짜 보잘것없네
맞죠?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굵은 허리를 곧다고 하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두렵게 물들이는 것이 똥에 더럽혀진 신발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자, 지금 황지라고 하는 건 누런 종이를 뜻합니다. 한자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황지를 받은 게 흰 종이를 누런 종이로 바꾼 거니까 내 옷이 피나 똥으로 물드는 거랑 그 종이 물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법을 교묘히였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이웃 고향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사실의 정밀함을 공부히 하지 않은 채 단지 대략적인 것만 논하고 마음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단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말씀하시어 낡은 풍속의 부화내동에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기는거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좀 알아둡시다. 자, 부화내동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부화내동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동을 부화내동이라고 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낡은 풍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그거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은 자기도 따라서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용이 이에 말문이 많다고 조용히 인사하고 이래서 이제 문송해 주었다라고 하는 요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읽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이제 동물 잡으니까 백정이요, 백정의 이야기인데 이 백정이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은 아닐 텐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부가적으로 담겨 있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거 하고 아마 3월 거예요. 구조 소설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제목 이춘풍전입니다. 요거 10, 11에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일 거야. 다른 거 다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이춘풍전입니다. 자, 이춘풍전이니까 당연히 주동인물, 중요인물 누구야? 이춘풍. 맞죠? 자, 그런데 자, 이 고전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전 시가 말고 딱 고전 소설만의 특징인데요. 인물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현대 소설이나 똑같아. 그런데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악독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지칭하는데 이 지문 안에만 이 한 명을 지칭하는 말이 한 5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얘가 이 앞에 나왔던 이거랑 동일 인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지문에서는 그 정도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그것만 잘 읽으면 돼. 왜냐면 나머지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 어차피 다 막 비슷비슷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 표현법이나 이런 것도 막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고전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고전 때문에 틀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는 고3 올라왔는데 고전 소설이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뭐 말이랑 똑같이 하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 안 했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고1, 2 때 계속 보고 좀 자주 접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간에서 2개 이상 틀린다라고 하면은 좀 반성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은 많이 틀려도 돼. 그리고 지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언제 읽어봐. 맞죠? 근데 앞으로 많이 읽게 될 거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춘풍 아내 곁에 앉아서 하는 말이 마오마오 그리마오. 자,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다 찾아줘야 돼요. 지금 누구 있어? 춘풍 아내.
자 그래서 춘풍 아내 곁에 앉아서 하는 말이 마오마오 그리 마오 청루미색 좋아 마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춘풍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할 거고 그 사람이 아내가 있다라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청루미색이라고 하면 밑에 이제 뜻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술과 여자 뭐 이제 기생집과 여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술과 여자 자 그래서 청루미색 좋아하지 마라.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소. 자 민나리꼴 박화진이라고 하는 이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었대요. 자 남산 밑에 이패두는 소년 시절 부자였는데 주색에 빠져 다니다가 늙어서는 상거지 됐대요. 자 오시정골 김부자는 술 잘 먹기로 유명하여 누룩장수가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의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동장수가 됐대요. 동포가 됐대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루잡기 삭된 마음 부디 좋아마소. 자 그러니까 술 여자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인생 조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춘풍이 대답하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춘풍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밑에는 뭐야? 춘풍이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하되 이 앞집 매갈쇠는 한 잔 술도 못 먹어보고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미우국의 이도명은 자 그러니까 술 안 먹었는데 돈도 못 모았대요. 자 그 다음에 이도명은 50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돌이는 투전 잡기 몰랐으되 수천금을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대요. 자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 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근거돼가지고 아니다 술 여자 안 따라도 못 사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내 말잔에 들어보게 술 잘 먹던 이태백은 호사스러운 술잔으로 매일 장취 놀았으되 한리막사 다 지내고 한리막사는 되게 높은 직책입니다. 자 그래서 다 지내고 투전의 으뜸인 원두표는 이제 투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도박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던질 투자에다가 저는 이제 돈을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두표는 잡기를 방탕히 하여 소년부터 유명했으나 나중에 잘 되어서 정승벼슬 하였으니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 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에 할 바라. 그러니까 술 여자 좋아하는 거는 남자로서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이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이리 논일다가 나중에 일품정승되어서 후세에 전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여자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맞죠? 자 그래서 아내의 말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복 양용 일삼으니 이런 편이 또 있을까? 그냥 말 안 듣는 걸로 안 끝났네. 이 춘풍이 뭐까지 했어요? 아내한테 손찌검까지 했네. 맞지? 자 그래서 이리 놀고 나니 집안 형용 볼 것 없다. 자 지금 집안 말아먹었다. 그렇죠? 자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자요 허물을 뉘우친다라는 거야. 맞죠? 네. 자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한다. 자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워 말고 슬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 자 그래서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해요 못 살겠네. 어이하여 살잔 말이고. 자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니 자네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아내 말하는 겁니다. 자네에게 맡기니 마음대로 치산하여. 치산하다는 거는 그 이제 집안 살림을 이제 이제 집안 살림 다시 세우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산하여 의식이 영렵게 하여 주. 춘풍안에 이런 말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자 그러니까 유산 받아서 전부 다 얻다 썼어. 기생집 다 썼었어. 자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욱 근심이 많을 터이니 약간 동량이나 한들 그 무엇이 남겠소? 라고 하니까 자 이 춘풍이 대답합니다.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 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뭘 쓰겠대요? 각서 쓰겠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 춘풍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서 뭐 하냐면요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서 장사로 떠나게 됩니다. 장사로 가요. 자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죠? 맞죠? 자 안 될 것 같으면 대체로 안 됩니다. 도전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 추월의 하인이 됐답니다. 자, 그래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합니다. 일이 한참 몰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주돈 2,000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둘이 활약하여 100년 동락하여 보자. 평생의 한이로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이 춘풍의 아내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빚 다 갚아서 한양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쵸? 자, 그래서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급제하여 한리목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고로 작년에 평양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감사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사화편에 들었었다. 자, 승지댁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국록을 많이 타서 국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록할 때 이 녹자가 녹봉을 뜻하거든요. 녹봉이 뭔지 압니까? 월급이에요, 월급. 그때 당시에 나라로부터 받는 월급 국공입니다. 국록입니다. 자, 그래서 타서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댁에 노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에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기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조치하다 춘풍안에 생각하되 이 댁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서 일해서 얻은 돈량 다 들여서 승지댁 노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노부인께 만난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춘풍의 아내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요 평양 감사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래도 조금 이제 덕망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맞죠?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 맞죠? 잘 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노부인, 그러니까 이제 늙은 어머니를 지금 이제 이 춘풍의 아내가 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복수하려고. 맞죠? 자, 그래서 주야로 유념하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춘풍의 처도 마찬가지로 요 아내다. 그치? 자, 그래서 내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자, 춘풍안에 여쭙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해 드렸는데 자, 칭찬해 봤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사실은 속뜻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 아무 뜻 없이 했어요. 그냥 남아서 드린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못 내기 듣기 생각하더라. 자, 그래서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무난하고 여쭙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라고 하니까 대부인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을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엄이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한데요. 자, 그래서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김승지가 평양 감사가 되었대요. 이걸 노린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춘풍안에 부인 전에 무난하고 여쭙되 승지대가 평양 감사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겠습니까? 자, 부인이 이른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지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니 춘풍안에 여쭙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벼슬. 자, 그래서 대부인이 이른 말이 네 청이야 아니 듣겠느냐 그리하니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개 비장하라 하니 좋을시고 춘풍의 안에 없던 오라비를 보낼 son가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뭐 했는데 지가 남장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야. 뒤에 얘기가 더 있는데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보기 쉽죠.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대요.
춘풍은 가장이지만 경제관념이 없이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춘풍 안에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 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했는데 저기 승진대 가가지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 자 그럼 이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작품입니다. 자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저기 뭐냐 저거 갑시다. 자습서 본의 아니게 아마 이게 선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현대소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 보자고 했는데 사실 안 하면 폭망이긴 한데 뭐 몰라서 좀 알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사관례의 특성 왜냐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원을 건너뛰는 선생님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정갈래 뭡니까? 시가나 뭐 시, 노래 가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갈래 뭡니까? 소설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단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요 작품이요. 그냥 진짜 어떤 작품이냐면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젊은 작가가 쓴 작품이거든. 그래서 작품 자체는 재밌어. 이게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좀 이제 오래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뭔지를 모르세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SF 소설이야. 그래서 이제 모르는 용어가 잔뜩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문학적 용어도 아니야. 그냥 이 소설 속에 쓰이는 과학적 용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다룰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설마 그럴까 싶긴 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단어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요걸 표시하세요. 서술자. 왜 그러냐면요. 이 소설이요. 되게 묘하게 또 미세하게 좀 특이한 서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라고 하는 거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시점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생 때 배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을 어떻게 주로 이제 배웁니까? 1인칭, 3인칭으로 배우죠. 자 그래서요 요즘에는 사실은 그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특히나 저기 모의고사나 수능국어 같은 이제 대선은 몇 인칭 무슨 시점이라는 말을 아예 안 씁니다. 근데 아예 안 쓰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작품 안의 서술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1인칭 안에 좀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 시점 자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작품 안에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작품 안에 서술자가 주인공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의 역할을 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또 3인칭 전제적 시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학생 때 주로 많이 봤던 작품이 동백꽃이었습니다.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 보면 이 동백꽃의 나가 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아주 바로 뭡니까? 이 동백꽃의 나는 굉장히 눈치 없고 어리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순이가 날 좋아하는 걸 몰라.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뭡니까? 순수한 사랑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는 이 작품의 어떤 재미 요소, 미적 요소에서 뭐가 탄생하는 겁니까? 정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왜냐면 독자는 알잖아. 정순이도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걸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해합성이 생겨난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주제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갈등 뭐 모르진 않죠. 자 그래서 다음 일단은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6페이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는 보지 못할 텐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여기 옆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 확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풀어봅니다. 알겠죠? 풀고 매기는 것까지 다 해오세요. 그리고 뒤에 소단원 문제인데 소단원 문제 몇 개 없거든? 그것도 좀 풀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여기는요, 사회가 어떤 사회냐? 미래사회야. 이 미래사회인데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하는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서관 안에 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마인드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일생이 이르는 정보의 모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사용됐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도서관 가면 돼요. 도서관 가면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기록과 선택되거나 이런 성격들과 이런 게 다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은 실제로 그 사람스럽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지만 이 세상에는 이제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소통이 가능한 약간 이제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실종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실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서관에 갔는데 지민이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도서관에 갔는데. 자,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대요.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대요.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대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엄마가 또 주로 외출이 거의 없었다. 맞죠? 자,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외출이 없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참, 요건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자, 장소를 한 손에 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라고 하니까 뭐야? 누가 참 그렇지. 이게 죽음이잖아. 그렇죠? 도서관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죽음 이후 3년 만에 찾아온 거야. 맞죠? 그때 동안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파악해 볼 수 있어? 그동안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그런데 도서관을 찾아온 이유는 엄마와 엄마를 봐야만 하는, 또는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야만 하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맞죠? 자,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자,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자,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대요. 자,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자, 이건 뭡니까? 당시 이제 지금 이건 SF 소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다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소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도서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대요. 자,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자,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에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 잡고 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온대요.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대요.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닛의 유골함을 담은 동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자,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대요.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들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대요.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을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봉안당에다가 이렇게 꽃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 뭐 이제 데이터 뭐 빵, 뭐 데이터 커피 뭐 이런 걸 파는 거야. 그래서 생전에 엄마가 커피를 좋아했으면은 이제 이 마인드에다가 엄마한테 이제 데이터 커피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후 죽은 뒤에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왜?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 살아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대요.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대요. 자아의 존재 여부를 다음 페이지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대요. 자, 그래서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인드는 하나가 없어. 뭐가 없는데 미래가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살면서 변하게 되죠. 맞죠? 근데 마인드는 변할 수가 없잖아. 맞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생이 끝나버렸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생을 바탕으로만 소통이 가능한 거야. 맞지? 그게 좀 특징이겠죠. 자, 그래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으로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나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무 그리워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찾을 것 같은데 왜? 진짜 사람 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대요. 자,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대요. 자, 그래서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대요.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답니다. 자,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서관과 지금 여기까지 사실은 갈등도 뭐 없어. 맞죠? 갈등도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2 넘어갈게요. 라문단 28페이지. 자,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대요.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러했대요. 자,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답니다. 자,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죠. 아까 3년 동안 찾지 않았던 이유, 만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데? 죽는 걸 말하는 거야? 뭔데? 그렇죠. 마인드 분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해서 관내 분실입니다. 알겠죠?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자, 데이터가 지워진 것이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자,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찾기 되게 힘들지. 왜냐면 이 마인드 도서관에는 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겠다. 그쵸? 자,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자,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민은 도서관 측에 착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 모르는 인물 나왔다. 그쵸? 자,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대요.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이럴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떤 시기인가 봐. 맞죠? 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내오겠다라고 하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대요. 같이 살고 있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적어도 뭐 부부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대요. 임신 초기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어떤 상황? 임신한 상황. 맞죠? 그러면 준호는 나의 남편이겠네. 맞죠?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이제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대요. 자,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이 대부분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대요.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폐하 발달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자, 지금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포라고 표현하네요. 맞죠? 자,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 강한 존재감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세포만한 이 조그만한 애기 그 존재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지금 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이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다음. 그래서 30페이지 자, 그래서 중간에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인산부들과는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대요. 아까 세포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요거 때문이네. 이해돼요? 자,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이 없어. 자,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 자신 역시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였어. 자, 그래서 이 지민이는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린대요.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1차 지민 임신했어. 자, 임신해서 이제 뭘 찾으러 갔어? 도서관에 가서 엄마의 마인드를 찾으러 갔어. 왜? 그러면 아직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 거야. 왜 못 느꼈는데? 그러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오히려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인 유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린대요. 아, 지금 사랑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환경이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나 보네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에서부터였을까? 자,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대요. 자, 요게 이유였네. 엄마와 관계가 틀어진.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날 통제해서 엄마로부터 벗어난 거다. 그래서 엄마를 두 번 다시 찾지 않은 거다. 자, 그래서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대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서로에 대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관계 개선 없었다.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라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출산한 이후에 겪게 되는 우울증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민의 입장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담겼다라는 말이겠다, 그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든 거야. 근데 내가 딸인데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서로 충돌했다라는 거야. 상충했다가 서로 충돌하단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가진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야. 네. 자, 그래서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도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왜? 돌아가셨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를 말했대요.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대요. 지민은 어른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답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이게 지금 엄마의 모습이었고 그거를 지민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이었다. 자,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대요.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대요.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대요.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대요. 송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자기를 엄마가 통제하는 모습이 싫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 통제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대요. 자, 그래서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자,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자,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 지금 집착과 통제. 자, 그래서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딜 가지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엄마님 노릇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을 어떻게 지 아비 하는 것처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이건 안 하겠다고 고집을 했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자, 엄마의 흔들리는 시선이 지민을 향했대요. 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자,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대요. 자,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떠올리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도 엄마대로 피폐해지고 있고, 자, 지민이도 엄마로 인해 지금 이제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대요.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나 말지. 자,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자,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나 말지. 자, 지금 뭡니까? 이게 어머니의 증세였죠. 자,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증세 또는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자, 그래서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서로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를 알 수 없었대요. 자, 그래서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대요.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 놀이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랑은 못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수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자, 지금 여기는 회상하는 거야, 맞죠? 여기 이제 툭툭 치면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자,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대요.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대. 쓸쓸한 표정. 자,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대요. 자,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진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을 아실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불행해진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제야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자,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요. 이 지민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어찌됐건 간에 임신은 했지만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직장 생활에서. 근데 임신을 하고 나면은 출산하고 나서 좀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그동안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도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따가 좀 있으면은 이제 출근 안 하게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직장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밀려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돈 떨어져가는 또는 도태되어가는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혹시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느꼈던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 아빠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빠를 찾아갔더니 이제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엄마가 그 인덱스를 지워달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말에 따라서 그 인덱스를 지운 것 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지민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아빠의 노릇을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엄마를 방치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점점 소외되어가고 외로워지는 가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엄마도 그때 아빠로부터 느꼈을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어가고 이제 아이만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상황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데이터를 찾으러, 마인드를 찾으러 가는 거야. 나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때까지는 엄마랑 대화를 못했어. 실제로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대화 못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죽은 이후에도 마인드와도 대화를 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까지 읽으면서 내용들 문제 한번 조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마칠게요. 고생했어요. 그거 좀 보여주시면. 뭐?